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힌 데다 제조업 지표도 부진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96%, S&P 500 지수는 0.86%, 나스닥 지수는 1.12%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전월 48.3에서 48.1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 8월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을 나타낸 데 이어 넉 달 연속 위축 국면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중요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의 기술 거인들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의 예로 삼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이 감산 규모를 현재 하루 12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라크 석유 장관 사메르 알갑반이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 연장 여부 결정을 내년 4월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급락한 바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장중 한때는 21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도 단숨에 209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좀 시장에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증권사 측에서 항공 섹터의 업황 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가 60개국으로 확대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사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이슈도 있었고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 어제 아시아 증시를 이끈 건 바로 중국의 경제 지표였는데요. 엇갈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본격 상용화된 5G가 내년에는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글로벌 OTT 시장의 과열로 콘텐츠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인의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함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이 힘을 잃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관세 관련한 종목들, 사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제품들 관련한 종목들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별 중에서 레포트가,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온 그런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한 1% 정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지수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6% 하락한 27,783.04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86% 하락한 3,113.87에,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는 1.12% 하락한 8,567.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이 무역 전쟁 관련한 소식과 그리고 미국과 관련한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이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와 10%의 관세를 즉각 다시 부과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미국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문제 등을 이유로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의 우려가 다시 부과를 했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면서 미국과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도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악재로 다시 나왔고, 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무역 전쟁, 중국만 해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불안한 부분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까지 나오면서 이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또 다른 나라가 통화 절하로 미국에 대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페드에서도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해 있는데요. 이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 전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전에 중국과 무역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스 장관 같은 경우는 소매업체가 이미 재고를 쌓아둔 만큼 이 중국산 제품 추가 약 1,56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소비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된다면 이번이 정말로 매우 좋은 시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항상 협상하고 있고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는 자신이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의 법안에 서명한 것이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더 좋게 하지는 못한다 정도로 좀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기존 관세를 철회해야지 1단계 무역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우려감들을 자아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맞불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밝혔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세를 부과한 부분들도 브라질,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어느 정도 보고 좀 느껴라라는 이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한 부분들도 이 전일 미국 시장의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공급관리협회죠. ISM은 11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라고 흔히들 부르죠.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48.1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이 48.3이었고요. 시장 예상은 49.4였습니다. 10월에도 시장 예상치에도 한참 못 미치면서 이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 흐름이 있었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과 유럽의 11월 제조업 PMI는 일제히 개선이 됐지만 미국 지표 부진했다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요.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에 대한 우려감까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시장을 좀 크게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악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PMI 좋지 않게 나온 이 부진한 경제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기업들의 투자 의견 하향인데요. 올해 한때 570%나 급등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스트리밍 회사죠. 로쿠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예상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그동안 과도한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15.15% 하락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하필이면 전일처럼 좋지 않은 시장에서 이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아마존, 애플, 컴캐스트 같은 이 스트리밍과 관련한 기업들 대부분도 하락을 했습니다. 적게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 0.63% 하락을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1에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94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됐지만 예상치인 95억 달러를 소폭 하회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등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전쟁 관련한 부분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2.3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3.346% 하락을 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하락을 했고, 이 엘브랜드라든지 갭 같은 우리 업체들은 이 윌러로스 미 상무장관이 15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엘브랜드는 5%가 좀 넘게, 갭은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가 있었는데요. 이 철강입니다. US 스틸, AK 스틸 같은 이런 철강 업체들은 트럼프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상승폭도 4% 이상 상당히 좀 컸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업종, 엑선모빌이라든지 코노코필립스는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국채금리가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0.33% 상승을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 등락에 그쳤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린다라면은 철강업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상승한 거의 유일한 섹터였고요. 국제유가 상승하긴 했지만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상승 폭 상당히 좀 미미했기 때문에 거의 철강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우리의 3분기 성장률도 0.4%로 집계가 됐고요. 이 GDP 물가는 마이너스 1.6%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최저치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어제도 시장에서는 중국의 PMI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회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 PMI는 3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이었죠. 시장 조사기관인 IHS 마킷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8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아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지난 8월부터 확정 국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4개월째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장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의 11월 PMI 반등이 아직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석 시장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중국 경제가 향후 몇 개월간은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는데요. 지난 30일이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아직도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11월 공식 제조업 PMI가 50.2를 나타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일 뿐 아니라 3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전달에 52.8, 시장 예상치 53.1을 모두 상회하는 54.5로 굉장히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노무라의 루팅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의 말을 좀 빌려보자라면 이번 11월 PMI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3월에도 이번과 유사하게 PMI 결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경제 지표가 다시 저조한 모습을 보인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국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냉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정 상황도 악화되는 등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역풍이 아직까지 강하게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 PMI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을 찍고 확실히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난 10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해외 수요가 개선되는 계절적 영향 때문에 11월 PMI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 높은 부채 수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미국 시장 정리해드리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 ISM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같은 경우는 48.1입니다. 50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떨어졌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넉 달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9.2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발표된 게 48.1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더 낮았고요. 세부 지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위축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신규 수주 지수가 전월 대비 빠르게 위축됐고 수주 잔량 지수도 7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 지수도 50 이하였고요. 생산 지수, 고용 지수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줄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전일 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중국의 PM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 그리고 아시아 경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확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짚고 왔고요. 이어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본격 상용화된 5G가 내년에는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신규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폼들은 대부분 5G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은 베트남 시장, 베트남에서 5G에 대한 열풍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빈그룹,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 같은 경우는 5G에 있어서 5G 네트워크 장비 여기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삼성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될 정도로 베트남 비중 상당히 좀 큰데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 빈그룹에서도 5G 관련된 이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5G에 대한 부분들 아직 폰이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에서도 5G 휴대폰을 생산을 하면서 5G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 5G 관련한 안테나 모듈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RF텍 같은 경우도 이
5G 안테나 모듈 생산 능력을 상당히 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5G 기지국 이 안테나 모듈 생산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요. 기존 8만 대에서 연 20만 대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현재 추진 중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5G 기지국용 이 안테나 모듈에 대한 대폭 이 소비가 확대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가장 5G에 대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나라 뭐 국내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있지만 베트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LGU+가 가장 뭐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U+ 같은 경우는 베트남 최대 통신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에텔과 손잡고 베트남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직 정식 개시가 되진 않았지만 비에텔의 공식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서 이 5G 로밍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 비에텔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베트남 최초로 5G 서비스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5월 이 스웨덴 에릭슨과 5G 통화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뭐 크게 멀지 않은 시기에 5G 상용화 시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LGU+와 비에텔은 뭐 최근 로밍 테스트까지 좀 마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U+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통사들과 적극적으로 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G 로밍 서비스 제공 국가를 늘릴 계획인데요. 지난 7월에는 핀란드 이동통신사죠. 엘리사와 협력해서 이 세계 최초로 5G 로밍 상용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 19일부터는 핀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9월에는 중국에서도 5G 로밍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중국 차이나 유니콤과 5G 로밍을 연동하는 부분들을 논의했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는 베트남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 이제는 5G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컨텐츠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OTT 시장의 관련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좀 작품 흥행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게 컨텐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컨텐츠 기업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더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증권업계에서는 미디어 수익 구조의 변화로 컨텐츠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J콘텐츠리는 최근에 세계 최대 OTT 업체죠. 넷플릭스와 드라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의 3년간 드라마 21편 이상의 방영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지난달 21일에 체결했고요. 이 J콘텐츠 역시 지난달 25일 이와 비슷한 계약에 넷플릭스와 합의했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최소 향후 3년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 주가는 곧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약이 발표된 날 8월 상승한 이후에 다음 달 6일 날 하락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고, 지난 2일이었죠. 77,000원에 마감하면서 계약 발표일보다 약 7% 하락했습니다. 이 J콘텐츠리도 지난달 25일 주가는 시가 대비해서 3% 떨어진 39,400원에 마감했는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최근 반등하면서 39,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보다는 이 컨텐츠 업체에 대한 고질적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청률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는 컨텐츠 업체 수익 구조 특성상 이 안정적 성장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 미스터 선샤인이 대박을 친 작년 7월이었죠. 이 주가 정점을 찍었고 시청률이 부진했던 아스다 연재 같은 경우가
방영된 이후에 주가를 계속 지속됐습니다. 이 제이 콘텐츠 역시 올해 초에 스카이캐슬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은 이후에 흥행작의 부족으로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플랫폼 업자인 어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의 구독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컨텐츠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는 구독자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주가는 30% 이상 올랐는데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뛰어든 월트 디즈니 주가도 올해 약 50%가 뛰었습니다. 스튜디오 디아곤과 제이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공급하기로 한 제작 편수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준인데요. 아직 실적의 온기로 반영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고화질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OTT 업체들의 가감한 투자로 이 컨텐츠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 기업의 본질은 흥행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건데요. 넷플릭스 어떤 선판매 등으로 제작 단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죠. VOD, 해외 판권, 지식재산권은 온전히 흥행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아직 컨텐츠 업체들의 우려가 크지만 이 증권사들은 OTT 수혜가 실적에 본격 반영될 내년 이후를 더 기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스튜디오 디아곤은 넷플릭스의 계약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제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영업이익률 개선과 또 해외 진출 본격화 등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제이 콘텐츠가 연간 7편 이상 넷플릭스에 공급하게 되면서 이 급격한 판매량 증가 예상된다는 부분 내놨습니다. 내년에 넷플릭스 공급은 최소 4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OTT 관련주들 내년 이후에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자차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손해 나가를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린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소는 손해로 잡지 못하면서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입장입니다. 이에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을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는데 업계 1위 삼성화재도 최근 요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사전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보험사에 전달하는데, 이후에 보험사는 2, 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서 인상된 이유를 전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손보사들은 올해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내년 1월과 6월에 총 5%가량 보험료를 올렸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동차 정비업체 공인 인상, 그리고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같은 이 원가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월이었죠.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상위 4개의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97%, 현대해상이 97%, DB손보와 KB손보도 각각 98.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자동차 보험 적정 손해율이 77에서 78%에 비해 약 20%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손보사들의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장기순이익은 2조 2천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나 급감했는데, 이에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입장이고요. 손보사는 올해도 10%가량 인상을 추진했지만 이 당국의 눈치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 5%가량을 올린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도 잡지 못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너무 자주 올린다는 이미지만 줬는데요. 이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손해를 고려하면은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하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약 5% 인상은 결국 손해도 잡지 못하고 가입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긴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하면서 내년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시장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광군제도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데 보입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면세점 호조와 중국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죠. 왕의 중국 외교부장의 방안으로 사드 대체 결정이 내려진 2016년부터 지속되어 이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화장품 업계의 우호적 환경이 갖춰졌다면서도 실제 한알령 해제로 인한 국내 입구 패키지 회복세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우선 그 전일에 한국 화장품도 5% 이상 올랐고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도 올랐는데요. 반면에 코스맥스는 하락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LG생활건강이 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이들의 업체 주가는 왕이 부장이 방한한 소식 전해진 지난달 말에 반등세를 보인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됐거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호재성 뉴스에 1회 1배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고요. 실질적인 조치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이 한알령과 관련한 긍정적인 언급을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를 많이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관련 규제가 풀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내 원브랜드나 서울 시내 면세점 실적이 개선되고 중소업체들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이라고 좀 말했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약간의 좀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은 오르는다는 평가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왕이 부장 방한 등의 움직임들이 쌓여서 상호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중국 측에서 한알령 해제를 약속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 안 되고요. 이 왕이 부장이 온다고 해서 향후에도 업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부분이 평가고 2016년 8천만 명을 넘어섰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현재는 600만 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바운드 패키지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왕이 부장의 방안으로 시내 면세점이나 농동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수요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펀드멘탈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고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11월 화장품 수출 잠정치는 4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대비 17%나 증가했는데요. 이 중국향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달에 중국향 화장품 수출은 2억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1% 늘었고요. 7월 이후로 이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나쁘지 않고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광군제 매출 성과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 밸류 체인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 업계는 물론 이 ODM 업계들 실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대중국 수요가 기대되는 종목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를 했고요. 이 중국의 젊은 소비자의 수요가 글로벌 화장품과 중국 또 인디 브랜드로 일부 이탈한 만큼 수출 호주가 상장기업 전체 투자 심리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또 대중국 수요가 이 면세와 중국 현지에서 표출되는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와 또 유아용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마디로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코스맥스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토니모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는 주가가 살짝 매우 나와주고 있지만 간실 종목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실적으로 오르기보다는 기대로 올랐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 좋은 종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올해 3, 4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추정치 9%를 상회한 수치인데요. 최대 실적의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3분기 영업 기준 매출액의 전년 동기에서 17% 증가한 1조 6,026억, 영업이익은 36% 늘어나 9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고 시장 추정치 9%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감소한 3,852억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말에 영업을 종료한 인천점과 독립법인 설립으로 인한 온라인 매출 이관 등의 영향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기존점 매출은 4.6%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늘어난 5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 또 본점 같은 기존 대형 점포의 영업 호조와 디지털화 등을 통한 구조 혁신과 비용 절감 노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고요. 우선 백화점은 인천점, 철수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 카테고리 중심의 기존점 성장과 판촉비 절감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면세점 부분의 수익성도 비교적 견조했는데요. 이 신세계 면세점은 3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한 7,868억, 영업이익 10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018년 7월 오픈한 강남점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영동점도 30% 신장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밝혔습니다. 주요 연결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5%, 66% 증가한 3,599억, 191억을 기록했고요. 전통적인 패션업계 비수기인 3분기에도 매출과 순이익 고르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메틱 부분은 자체 화장품 브랜드죠. 이 비디비트의 영업 호조로 매출 61% 증가한 9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신세계의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신세계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증가한 1조 6,533억 원, 영업이익은 9% 늘어난 1,46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늘어난 6조 2,790억, 영업이익 5.7% 증가한 4,2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각각 6%, 10% 증가한 6조 8,270억, 5,173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양극화에 따른 명품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이 백화점은 그동안 펼쳐온 대형화, 또 고급화 전략에 성공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한 발 앞서 있다는 판단이라고 좀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서 면세점도 시내 면세점의 경쟁 강도 완화와 공항 면세점의 효율성 개선 등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저평가 영역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현재 주가는 2020년 예상 실적 기준 PER 8배에 불과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고요. 당분간 우리나라와 중국의 명품 수요 증가로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현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왕이 방한해 최근에 좀 면세점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면세점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면세점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전망은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면세점 업계를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경쟁 과열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 화장품주들을 중심으로 이 따이공이죠. 이 중국 이 보따리상을 필두로 면세점의 고가 화장품의 실적을 고르게 지금 가고 있으면서 한알연세 기대까지 가세하면서 면세점에 대한 강력한 어떤 좀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면세점에 대한 최선호주가 신세계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대백화점이나 백화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부분의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바닥을 탈피했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영업은 1,13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면세점 사업은 외형이 성장하면서 지금 적자폭도 감소에 대한 추세가 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지난달이었죠. 두산그룹의 연쇄점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올해 면세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규 점포에 오픈 효과가 더해지면서 어떤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서부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1도 등 곳곳으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5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낮 동안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과 대전, 청주는 아침에 약한 눈발이 날리다 그치겠고 낮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 7도, 강릉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주와 부산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8도, 부산은 10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며 춥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며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